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 상담학 인지행동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지치료를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점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프로이드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알프레드 애들러가 독자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1911년 심리치료 방법 중에서 인지행동치료라는 학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발전시킨 애들러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사고와 신념, 태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고 결론을 내렸죠. 애들러는 인지치료의 주요 사상인 사고, 감정과 행동을 낳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1930년대의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인 존 왓슨과 스키너는 프로이드와 융의 정신역동 접근에 거세게 반발하여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내적 경험보다 사람들의 외변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곧 생각과 감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론학적으로 밝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비슷하지만 대중적인 심리치료 모델인 합리적인 치료와 인지치료는 1960년대, 1970년대 행동주의 심리학계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엘버트 일리스와 아론 백이 먼저 손을 들고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리스는 정신분석만으로는 사람들의 기분만 나아질 뿐 실제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지재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어는 비합리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는 과정을 일컬는 말로서 심리치료의 치료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수정이 이루어져서 1970년대 후반에 마헨바움이라는 사람과 골드바이어 그리고 켄달 홀론에 의해서 인지행동치료라는 학명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 일반 심리학자들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 쪽에서는 인지행동치료와 인지치료에 관하여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는 기독교적 치료 방법이 많이 가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상담학으로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정서질환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학문이 인지행동치료 학문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재구성 그리고 문제해결, 대체전략,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자기주장훈련, 모델링, 둔갑화, 역학병기, 긴장이완, 특히 칭찬을 치료법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칭찬은 고려도 춤춘다고 했죠. 이 칭찬 치료법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기도 합니다만 이 심리치료학에 있어서 인지행동치료의 모델에 의하면 이 웃음치료, 특히
칭찬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칼 로저스 인지와 감정의 중요성을 보았고 내담자의 생각을 속에 들어가 내담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끔 했죠. 그래서 여기서 따스함, 존중, 공감을 통한 적극적 경청 개념을 촉진시킨 사람이 칼 로저스입니다. 로저스는 주된 문제를 주치감이 문제라고 보았지만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한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로저스의 이론은 오늘 또 기독교 상담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로저스는 어떻게 보면 무비판적인 수용을 주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감, 이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 적응에 거치고 말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법은 정신역동에 반발하여서 인지행동치료 접근법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서 통합치료로 창안한 오발모르나 현실치료를 창안한 윌리엄 글러스가 새롭게 행동심리치료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이 아담스라고 그러죠. 건면적 상담. 상담 기법 중에서 건면적 상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상담 기법입니다만 이 건면적 상담을 통해서 인지행동 접근법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 책임, 도덕적 죄책감, 회개가 강조되었고 합리점수 치료를 통한 인지행동치료법을 학대화시켜서 켈리 글랩이라는 사람은 인지행동치료법이라는 학문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지행동치료의 장점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과거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과거를 우리가 묻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독교적 인지행동치료의 사용법에 의해서 과거 속에 있는 자기를 찾아내게 하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었죠. 그래서 구조화되어 있으면서 목표가 지향적으로 상담이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독교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상담 치료법이 인지행동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 자신도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의 단점과 위험성을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지행동 접근법을 사용하는 상담자는 종합적 절청주의의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정신역동, 인지경험주의, 약물과 치료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법 가운데 약물치료는 의료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는 좀 힘들지만 의사들을 통해서 이런 치료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 중독 같은 경우는 상담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물 치료법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과거의 상처와 억압된 분노, 적개심, 가소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상담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 억압된 분노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자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인지행동치료법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법에는 주의가 집중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존중하는 것, 공감의 기술, 책임 조건이 소홀히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감정을 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 부릴 수 있는 것이 인지행동치료법의 오류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작동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접근이 지나치게 해결 중심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나아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의미 없는 지적 훈련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법은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지행동치료법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오류들을 우리가 차단해 가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열매 없는 이론적인 논쟁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긍정적 사고, 긍정적 정신의식, 가능성의식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칭찬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것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긍정적 역가로서 바로 비합리적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리정서 행동치료라고 또 새롭게 정리를 해봅니다. 인지행동치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합리적인 정서와 행동치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보통 BEBT라고 합니다만 엘버트 엘리스라는 사람이 이 학문을 새롭게 조명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스가 창안한 이 기법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치료법은 지시적이고 적극적이고 합리정서 치료라고 명명했습니다만 그 후 명칭을 합리정서 행동치료로 바꾸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ABCD로 나누어지죠. 이 ABCD라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A는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폭발적 사건, B는 A에 대한 신념과 사고, C는 B의 결과로 뒤따르는 감정과 행동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담의 기법의 ABC를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어찌 보면 검찰 쪽에서 수사를 할 때 인지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수사냐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획수사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이 수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쫙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특수 수사팀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에서는 그런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죠. 이거와 같이 인지치료법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나타날 수 있는 폭발적 사건, 그 사건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A가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신념과 사고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게 합리정서행동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기법인데 이 기법이 지금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D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아닌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학문의 개념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담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새삼스럽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D를 볼 수가 있죠. 비합리적인 신념 논박으로 보면 그 결과로 뒤따르는 효과적인 새로운 인생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되어지면 상담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가 무언가를 조명해 본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철학이라 하니까 굉장히 참 무게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합리정서 행동치료의 목표는 자기 파괴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삶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이고 인생 철학을 갖도록 돕는 것이 내담자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합리정서 행동치료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철학적 문제가 굉장히 개연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만 크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고 깊은 그 사람의 사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념에서 합리적 신념으로 분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출세를 왜 해야 되느냐,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론이죠. 이렇게 합리정서 치료자는 비공식적이고 적극적이며 어떤 열정적 지시형으로 진행이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강제적인 주입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그 사람에게 내 사고를 억지로 끼워 넣는 것 같은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만 또한 때로는 유쾌하지 않는 사건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지를 떠안아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걸로 치료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 있어서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만 합리정서 행동치료법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 상담 기법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프로이드가 만드는 심리치료는 꿈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학문적으로 의료행위와 같은 합리적 치료법,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줄 만큼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이 변화의 힘은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힘든 작업을 하기보다는 인스턴트식 해결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화시키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요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딱 지적을 해줘 버리죠. 그러면 굉장히 쉽고 빠릅니다. 근데 인스턴트식 이 치료법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엘버트 길리스는 비합리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합리적 행동치료요법을 선호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접목한다는 게 굉장히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러나
엘버터 길리스는 그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엘버터 길리스의 이 기법이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요인도 되어집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었던 이 길리스가 오히려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간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신론을 어리석은 비합리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앨리스는 자신의 관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데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 높은 좌절감, 인내, 무조건적인 타인 수용, 성취와 일정에 대해서 때로는 필요하다. 그렇게 긍정하면서 그렇게 갈망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목표와 관련된 주요성을 종교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길리스가 정서적 행동치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합리정서 행동치료법에 있어서 길리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 입장에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런 치료법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이렇게 다양하게 길리스가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적 인지행동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를 오늘 주제 가지로 삼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대신학과 심리학과의 만남은 바로 인지행동치료법의 기독교적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인지행동치료법에서 찾아내려고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잘했을 때, 자녀가 잘했을 때 부모가 기뻐한다고 느끼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신념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잘하면 부모가 나를 칭찬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 아이는 어떤 신념을 가지느냐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우리 부모가 기뻐해.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돼. 자, 완벽하게 해야 돼. 이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상담자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다음과 같은 신념으로 바꾸도록 해줘야 한다. 내가 가치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만족할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수행 능력을 타인의 수행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길리버의 인지행동치료법에 나오는 요소들입니다.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칭찬받는 아이가 무조건 부모가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행동하기보다는 그 자기가 한 행위가 가치가 있고 이 가치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인지행동치료법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내 일방적인 이야기로 아이에게 주입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말씀을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먹여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먹여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부모에게 어떤 자녀인가, 이런 자기 개발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한대정서 행동치료법과 인지행동치료법 속에서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가는 학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면적 상담기법이 선행되어질 때에 인지행동치료법이 좀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이 합리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수없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심리학이란 이 학문은요, 아마 인간이 죽을 때까지 새롭게 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심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게 가장 유리한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합리적 자기 분석 이론을 대입을 한다고 한다면 폭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신념체계,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적인 감정, 그리고 네 번째는 결정한 행동. 이게서 우리는 어떤 비호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호 체크라고 그러죠. 이 비호 체크를 갖다가 잘 하지 않으면 상담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호 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촉발적인 사건에서 현실성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건에 대해서 인식관이 아니라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체크가 참 중요하죠. 어떤 체크를 할 것이냐. 이제 이 기술을 카메라 체크라고 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대두했습니다. 그런데 느낀다고 합니다. 어떻게 느끼느냐면요, 카메라 체크를 했어요. 카메라로 쫙 비춰보면 아이가 대소변을 봤을 때 그 순간적으로 찡그리는 모습, 그래서 수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자, 이것처럼 이 카메라 체크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유심히 다 찍어서 그 순간의 표정의 표착, 또 내지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그 감정들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걸 흔히 말하면 우리 OP 체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체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유는 뭐냐면요, 감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념체계. 미래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내 답은 그렇습니다. 행동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미래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논박과 새로워진 사고 설정에 대해서 신념체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직면하게 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인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극응하지 못한 반응이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인입니다. 진리와 상반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의 건강한 반응이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진리에 반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응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지 재구성 요건은, 가정은 학습을 해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습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서 그것을 남기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OP 체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OP 체크가 되어져야만이 상담에 굉장히 유익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부적절한 행동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그 어떤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신념 체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거짓말을 찾는 거죠. 전 대한민국을요,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하여튼 정치인들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거짓말을 진짜같이 이야기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현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없애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 면책특권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법적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인격 살상 무기가 되어진 이 거짓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속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남을 비방할 때 거짓말로 비방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인격을 죽이는 일들이죠. 이 거짓말을 어떻게 체크를 해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OB 체크를 하면요, OP 체크를 하면 거짓말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기, 진리와 현실을 다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념을 주시는가, 대체할 새로운 진리를 성경 말씀 어디에서 나에게 주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OP 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신념과 바꾸려면 성경의 도움이 요청되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신념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상담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변화를 꿈꾸어야 됩니다. 기독교 상담자는요,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꿈꾸면서 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는 갖춰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념이나 감성이 즉각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상담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감정과 신념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PO 체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요, 어떤 사건이었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옛것을 인정하는 자세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감정이 무엇인지 기록하고요, 그리고 내가 부적절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 내 사고, 이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 신념 논박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신념 체계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죠.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고가 나오죠.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신념이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도움이 안 됐다면 그건 버려야 되겠죠. 도움이 됐다면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도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은 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었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끊임없이 상담을 통해서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는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신념이 나와 대인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도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도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념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자, 현실과 진리를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옛 것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 어떤 새 것을 입어야 할 것이냐, 올바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행동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감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OP 체크를 통해서 충분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OP 체크는요, 같이 앉아서 토론하면서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서 인지상담 치료 방법이 오늘날 많이 사용되어지면서도 이 인지행동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 감정대로 이 치료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접목하고 내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바르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인지행동치료의 역사와 가정과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